근데 요새 엄청 핫합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뭐 자주포부터 무인기.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중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죠. 작년 말 기준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누적 수주 잔액이 94조 8천억 원, 거의 100조 규모에 달했는데, 근데 우리 K방산의 위상에 견줄 만한 그 나라가 방금 전에 언급하신 이제 그 국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번 네. 다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웅으로 취급받는 무기. TB2, 예. 그 무인기. 예, 이제 그거에 먼저 맞습니다. 떠오르죠, 솔직히. 그러니까 바이락타르 TV. 아, 바이락타르.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고도 정찰 및 지상 공격용 무인기입니다. 네. 기억하면 미국의 이제 그 리퍼가 정찰 및 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인데 바이락타르 TV2가 그보다 급은 떨어지지만 리퍼보다 급은 떨어지지만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우크라이나전에서 놀라운 전과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 칭송하는 노래는 물론이고 뭐 애완동물 이름으로도 이제 불린다고 하고요. 바이락트 TV2는 튀르키예 무인기 업체 바이카르 테크놀로지라는 데서 자체 개발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해서 불과 한 2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서 또 다른 이제 무인기를 내놓았는데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질레마입니다. 네. 이 보면 예. 이 형태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생겼죠. 저 랩터인 줄 알았어요. 그 카나비만 없었으면. 예. 근데 이제 카나다가 있으니까. 카나다. 카나드가 죄송해요. 있으니까. 카나비는 예. 프로게이머. 예. 카나드라고죠, 카나드. 예. 예. 이게 무인이에요? 예. 작년 말에 시험 비행 이제 성공했을 때 이제 공개된 영상인데, 아까 영상에 등장했던 그 남자 있죠? 그분이 이제 바이카르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셀주쿠 바이락타르예요. 본인 이름을 거기 그냥 한 거예요? 셀주쿠 바이락타르. 아. 바이락타 TV2의 예. 이제 개발자고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 또 사위이기도 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또 여러분 딱 느낌이 이거 대통령의 사위여서 본방 내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본방 내에서 나옵니다. 미리 제가 스포를 하는데 본방 내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바이락타르 TV2를 만드는 회사 내려온 그러니까 아까 크질레마가 그 지금 시험 비행할 정도의 그 정도로 개발이 된 기체군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무인 전투기고요. 지금 뭐 스텔스 무인 전투기라는 게 이렇게 뭐 많은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프랑스 이 정도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체인데 아주 첨단 무기인데 튀르키예가 이걸 하고 있다, 뭐 이미 만들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기존에 우리 보는 무인 전투기들이죠. 위에 하얀 게 이제 미국의 X-47B고,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제가 영국의 이제 타라니스고, 지금 왼쪽 밑에 있는 게 튀르키예의 크질레마인데요. 아무튼 다 되게 첨단으로 생겼습니다. 미 영국 어깨를 나란히 하네요. 네, 튀르키예가. 그렇죠. 2022년 12월에 첫 시험 비행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450m 길이 활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3시간 20분 동안 비행 후 착륙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 전달인 11월에 지상 활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달 전에 엔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달고 불과 3개월, 3, 4개월 후에 시험 비행을 이제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예. 개발 일정의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고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엿볼 수가 있고,
바이락타르 TB2와 달리 그건 이제 프로펠러인데 이거는 이제 제트 엔진이 달려 있는 단발 터보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죠. 예. 하지만 무인 전투기로 가려면 당연히 엔진 바꿔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엔진 부분에 있어도 업그레이드가 된 건 하여튼 변화가 크네요. 네. 바이락타르 TB2 엔진은 자국 방산, 그러니까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TEI 아셀산사가 이제 국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크즐레마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TB2가 활약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엔진을 써요? 그래서 참 묘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켓이라든지 엔진 이런 무기 방산 쪽에 또 상당히 세계 정상급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엔진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크즐레마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음속, 초음속. 첫 번째 이제 이번에 시험한 게 이제 아음속 이제 버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의 엔진인데 이름이 이제 AI-25TLT라는 그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TB2 이 무인기용 엔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튀르키예 자체 생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즐레마의 이제 초음속 버전의 경우는 엔진이 우크라이나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AL322F를 이제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자국 엔진 제작사인 TEI사의 TF6000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락타르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이 튀르키예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은데요. 자, 크젤르마. 자, 이거 스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크젤르마는 최대 이륙 중량 6톤, 탑재 중량 1.5톤이고 전투 행동 반경이 약 920km입니다. 10.7km 고도에서 5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요. 또 조종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카나드 이것도 이제 장착이 돼 있고요. 또 제작사에 따르면 심지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건 당연한 얘기고 A사 레이더를 또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상황 인식 능력이 아주 높다. 그리고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또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해서 이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튀르키예산 보지도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 예정이라는데 이 얘기는 이제 공대공 전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크즐레마 완성되면 이거 러브콜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착륙 거리가 짧다.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면 어디서 쓸 수 있겠어요? 항공모함 그렇죠. 예. 경항모에서도 운용이 경항모에서도요? 예, 그렇죠. 대형 항모가 아닌 경항모에서도 이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크즐레마를 탑재할 경항모를 만들었어요. 지난 4월 10일에 첫 번째 자체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함을 이제 진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항모 형태죠. 대형 상륙함과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맨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크즐레마. 얘는 TB2 아니에요? 이게 바이락타르 TB 계열이긴 한데 항공모함용으로 TB2가 아니고 TB3라고 그럽니다. 접어지는 TB3. 그래서 이제 TB2로 개량한 TB3 있고요. 참고로 아나돌루함은 길이가 232m에 폭 32m고요. 크기 27,000톤급입니다.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강습 상륙함이에요. 대형 상륙함이라고 그래서 상륙 작전 할 때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러한 배다 보니까 상륙 병력 1계대대 규모 이상인 1,400명을 또 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재시의 이제 최고 속도가 20노트, 시속으로 따지면 38km 정도 되고요. 항속거리는 9,000 L, 16,600여 킬로가 됩니다. 무인 정찰기, 무인 전투기,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나돌루함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튀르키예는 보시는 크즐레마나 TB3나 이런 무인기를 최대 여기 80대 가량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모로 운용을 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실은 그런 이 드론을 운용하는 그 소형 중형 항모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 아나돌루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드론 중심 항공모함. 사실 우리도 경항모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어떤 이런 발상 자체 한다는 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구적이죠. 선구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쪽 그 스텔스 무인 항공기
현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뭐 알려진 것처럼 우리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하고 예. 있고요. 가오리 계열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 요게 대표적인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대한항공이 또 이거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분류되는 가오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전투기고 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세네 대가 함께 KF-21이라고 한 개의 편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KF-21을 뭐 지원하고 호위하고 또 감시 정찰, 전자파 교란, 또 정밀 타격 이런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함께 수행을 하게 되고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지난 2020년 8월에 창설 5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스텔스 무인기의 기술 개발이 이제 70% 수준에 도달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텔스 무인 전투기나 무인 편대기 모두 2030년대 초반까지는 개발이 완료되고 2030년대 중반부터는 양산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죠.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어떻게 활약한다는 이야기죠? 그 지난 2월에 이제 이 관련된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한번 보시면 짐작이 가실 텐데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가오리 형태의 이제 무인 전투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스텔스 무인 편대기인데요. 아, 얘가 저핀탑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피탄 무인 둘 다 이제 스텔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주로 KF-21이나 이런 전투기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 또는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해서 지상 목표물도 파괴하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작전, 연합 일종의 합동 작전이죠. 통해서 이제 적 항공 전력이나 뭐 지상 목표를 무력화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전투기 KF-21이나 뭐 이런 것들 F-15K나 뭐 이런 것들을 호위하면서 또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지금 CG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금 저희가 실물을 봤잖아요. 비행하는 모습까지. 좀 배가 좀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나라가 굉장히 저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좀 서방을 따라잡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해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뭐 특별히 놀랍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궤도에 올라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봤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세가 장난 아니지만 뭐 30년 전만 해도 사정이 좀 달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에 무인기 독자 개발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송골매 무인기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관점으로 보면은 군용 무인기 개발에서 뭐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10년 이상 늦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보신 것처럼 상황이 역전 좀 됐고요. 2018년부터 2021년간 기준으로 4년 동안 글로벌 군용 무인기 중대형 그 UAV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튀르키예가 190대를 수출을 했고요. 중국이 173대, 미국이 143대, 이스라엘이 142대를 같은 기간에 수출을 했으니 세계 1위를 차지한 거거든요. 탑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락타르 TB2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만 수주 기준으로 43억 달러,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의 수출을 또 이뤘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군용 무인기 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튀르키예보다 오히려 지금 10년 이상 뒤져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튀르키예가 발전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 방산 대박도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가성비, 그 다음에 적기 조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켓 배송, 신속한 배송,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세워서 우리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을 지금 K 방산이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방산 시장 점유율이 이제 세계에서 2.8%인데 이게 세계 8위 수준이에요. 10위권 안에 들어가니 상당히 높은 건데, 튀르키예의 경우는 2001년도에는 세계에서 무기 수출이 36위였습니다.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12위로 껑충 뛰었어요. 우리나라랑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군용 무인기가 이제 큰 역할을 이제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의 방산 수출액을 보면 우리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상 최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죠. 튀르키예는 X만 보면 우리보다 뒤집니다. 43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인 건데, 이 영상 차이는 나지만 이 어떠한 수출국이 다양하다는 거, 그다음에 아이템도 다양하다는 거, 그 상승률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결코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튀르키예가 이렇게 방위 사업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 하나는 아니고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네. 튀르키예도 상당히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뭐 당연히 선진국으로서 기술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방사선을 이제 키워 나갔는데 튀르키예가 자랑하는 알타이 전차 그리고 T-155 프르트나 자주포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기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T-129 아탁 공격 헬기는 이탈리아에서 또 기술을 가져온 거고요. 해외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해오다가 이제 튀르키예 방위 산업도 90년대 이후로 좀 많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변국으로부터 무기 공급 의존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제품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을 하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정부 주도와의 자국업체의 방위 산업 참여를 또 많이 높였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70%가 자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불과 30%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와 더불어 당연히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정부의 지원, 국방비 증강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10년간 군사비 증가 비율이 자그마치 86%니까 연평균으로 치면 매년 7%씩 국방비를 높인 겁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거죠. 튀르키예는 GDP 대비 국방비가 지금 이제 2.8%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2020년에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튀르키예 업체가 7개가 포함이 됐고요.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방산업체가 지금 100여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중첩된 결과로 지금 세계 주요 방위산업 국가로 또 거듭난 거죠. 확실히 튀르키예는 방산에 진심이긴 진심이네요. 그렇죠. 직원 1000명 이상이 100개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1000명 직원, 저건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처음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랬던 측면이 있는 건데 바로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튀르키예가 이제 과거 러시아의 이제 S-400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거 도입하면 우리 F-35 너희한테 안 팔아. 원래 F-35를 도입하고 돼 있었다고요. 안 팔아 그런데 진짜로 도입한 거예요. 러시아 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F-35 안 판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이 방산 선진국으로부터 이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무인기 핵심 부품도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죽통 비슷하게 뭘 만들었냐면 국가기술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수입했던 무인기 엔진 또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뭐 이런 것들 핵심 부품들을 이제 국산화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아까 바이락터 TB2 같은 실용성이 뛰어난 이런 이제 무인기를 이제 만들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바이락타르 그 개발자분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분이 천재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명예와 사랑까지 거머쥔 이 바이락타르의 개발자 바이락타르 씨의 이 스토리를 뭐 본명이라고 하니까요. 본방 자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BTS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충 이렇습니다. 딴따라 딴따라 바이락타르 딴따라 딴따라 바이락타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군인 타라스 보로보크가 작곡한 곡으로 러시아 군대에 맞서 활약을 펼치는 바이락타르 TB2 무인 드론을 위해 만든 헌정 노래인데요. 칭송을 넘어서 애완동물 이름도 바이락타르로 지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 열풍의 중심에 선 바이락타르를 만든 장본인이 놀랍게도 튀르키예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하시죠. 가성비 캅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바이락타르는 튀르키예 바이카르사가 개발한 무장 드론으로 기수, 그러니까 깃발을 든 사람을 뜻하는데요. 또한 무기 개발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바이락타르 TB2 무인 드론 개발을 주도한 천재 엔지니어이자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의 사위로 알려진 셀çuklu 바이락타르입니다. 1979년 외즈 데미르와 카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셀çuklu 바이락타르는 사르예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로버트 칼리지를 거쳐 이스탄불 공과대학의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데요. 연구 도중 실시했던 무인 항공기 시연에 매료된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무인 항공기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무인기 시스템의 자율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에 대한 연구로 두 번째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되죠.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셀çuklu 바이락타르는 곧장 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요.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 CNC 납품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 업종을 무인 항공기로 바꾸자 하고 말이죠. 세상이 무인 항공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아들의 설득에 아버지는 결국 그 뜻을 따르기로 하는데요. 이때부터 셀çuklu 바이락타르는 세상을 바꾸게 할 무인기 개발을 주도하게 되었죠. 2000년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드론 개발을 마친 셀çuklu 바이락타르는 직접 판매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튀르키예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무인 정찰기의 공격기의 성능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데다 당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처음으로 프레데터란 무인 공격기를 사용할 정도였기 때문에 바이락타르가 만든 무장 드론의 기술력을 믿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소거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무렵 쿠르드족 탄압을 이유로 미국이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던 셀çuklu는 군 당국을 다시 한번 설득했고, 다급해진 튀르키예는 결국 바이락타르 드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튀르키예 군부는 옛날부터 이슬람주의와 일부러 거리를 뒀는데 셀çuklu 바이락타르가 독실한 이슬람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장 드론을 제안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통령이 되면서 사위라도 특혜를 얻은 거 아니야? 이거 사위 밀어주기네 라는 의혹이 일었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위 특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 튀르키예군은 공개적으로 드론 개발 공모전을 실시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카이어 흡사한 항공우주기업 타이는 공기업이다 보니 무기 개발에 있어 다소 제약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보단 기존의 드론 모델인 프레데터나 헤론과 흡사한 기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앙카 드론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프레데터를 따라가는 수준,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바이카르사는 드론 개발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약도 없었는데요. 200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드론 설계 변화를 받아들여 더 작고 실용적인 드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개발 공모전 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건 2014년이고 셀çuklu 바이락타르가 에르도안의 막내딸 수메이에 에르도안과 결혼을 한 건 2016년. 즉 에르도안 집권이나 결혼 전에 이미 공개적 경쟁에서 선정되고 군 납품이 확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성공한 후라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를 대통령이 사위 삼은 셈. 아무튼 야망 있고 비전 넘치는 사업가 셀çuklu 바이락타르가 만든 이 무인 드론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운영, 대량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0개국 이상 수출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비롯해 시리아 내전과 2019년 리비아 내전 등 실전에서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며 튀르키예를 드론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튀르키예 안보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는 셀çuklu 바이락타르. 대통령 사위가 된 이후에도 바이카르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우주로 관심 분야를 확장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한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셀çuklu 바이락타르의 성공 신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무척이나 기대되네요.
이 바이락타르 TB2는 사실 뭐 엔진, 정찰 카메라, 통신 장치 다 외국제를 쓰는데 핵심 부품 상당수가 더 시중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걸 절묘하게 조합을 시킨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값싸고 실용적인 무기를 탄생시킨 이 분. 그래서 천재 엔지니어 소리를 듣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좀 잘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실전에서 계속 입증이 되고 있고. 아, 그렇겠죠. 그다음에 셀주크 바이락타르가 물론 천재 엔지니어로서 국민적 사랑과 존경을 받는 면도 있겠지만 대통령 사위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받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구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에르도안이 집권하는 한 이 회사는 문 닫을 일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결국은 그 회사의 어떤 신뢰, 안정성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여러 나라 업체들이 구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튀르키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무기가 또 있다고요? 지난 2월에 그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한 경공격 및 고등훈련기 휘르젯이 지상 시험을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계가 바이락타르 TB2나 크질레마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의 무인기 외에도 휘르젯 경공격기 그리고 T-625 유틸리티 헬기 그리고 TFX 5세대 전투기 등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게 지금 휘르젯인데요. 네. 이거는 동체 길이 13.6m, 날개 길이 9.5m, 높이 5.1m고요. 최대 탑재량이 6,000파운드, 2,700kg쯤 되죠. 운용고도 45,000피트, 항속거리는 1,200 노티컬 마일, 요거는 2,200km 정도. 최고 속도 마하 1.4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사진 딱 보는 순간에 뭐 경공격기, 뭐 고등훈련기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FA-50 그냥 바로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FA-50을 갖추고 있는 무장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T-38이라는 미국제 훈련기를 튀르키예 공군이 써왔는데 이제 그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태함에 따라서 T-38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원세 말씀하셨지만 2.7에서 3톤가량의 각종 무장, 정밀주도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것 등을 장착을 하고 대테러전 등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술 인문기 T-50도 에어쇼 기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T-50B라고 마찬가지 에어쇼 기체 등으로 사용할 계획.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세계 경공격기 시장에서 우리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정말 핫한 FA-50의 이제 라이벌로 이제 부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딱 보기에 멀쩡하긴 한데 아직 개발 중인 기체인데 어떻게 우리 FA-50이랑 50이랑 이렇게 뭐 라이벌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FA-50이 18대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거론됐던 국가가 인도,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인도, 중국이 뭐 확실히 좀 경쟁할 만한 또 그리고 약간 뭐 쉽지 않은 상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튀르키예는 좀 계속해서 의외긴 해요. 사실 뭐 가장 유력했던 건 역시 FA-50이었고요. 경쟁자로 손꼽혔던 게 인도의 이제 테자스고, 이 테자스는 FA-50하고 같은 추력의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성능과 무장 능력도 거의 비슷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이런 평을 사실 받았었어요. 심지어는 말레이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그 소련제 수호이 30의 정비까지 사면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오퍼를 좀 강하게 했었죠. 그다음에 중국은 JF-17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미얀마가 먼저 이걸 도입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구조적 결함과 무기나 부품 등의 문제로 전력에서 제외가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 돼버렸고 또 러시아는 뭐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뭐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무기 수출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이제 휘르젯의 완제품이 없는 대신에 말레이시아하고 공동 개발을 하자.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의 의미가 또 생기니까 그런 전략을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FA-50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건요. 다행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FA-50이 작년 폴란드 48대 네. 수출에 이어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18대에 일단 1조 2천억 규모인데 이게 이제 그 18대가 추가돼서
36대까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이 이제 FA50을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안정적이고 저렴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극찬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제 휘르젯이 정말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또 이게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FA50만 해도 이제 T50을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T50이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의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가 T50을 수출할 때도 일일이 다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뭐 엔진이라든지 뭐 미국 부품들이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뭘 개량하고 이럴 때도 무기 장착하고 이럴 때도 이게 미국과 협조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휘르젯은 거의 국산인 거예요. 미국 도움 없이 만든 거다 보니까 일단 무장도 뭐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고 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하나 다행인 것은 퓨리젯도 엔진은 미국제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FA50과 또 똑같은 엔진을 써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F404 엔진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퓨리젯도 수출하려면 역시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튀르키예가 이 휘르젯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겠네요. 그럼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무장은 마음대로 팔아도 본체는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엔진 빠지면 이거 엔진 없는 비행기는 좀 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엔진은 아무거나 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이즈 맞는다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핵심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수출이 되게 어려운 거는 뭐 분명한 현실이고요.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는 방위 산업의 기반이 뭐 광범위하고 이런 발전을 많이 이루는 건 사실인데 자국 수요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결국은 해외 업체의 설계나 역량이나 기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요 기술의 35% 정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 역량 공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요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터키 무기들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서요.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을 지원해줘서 터키가 이제 나름 국산화 비슷하게 한 게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타이 전차가 있어요. 네. 알타이 전차는 우리 K2 흑표 기술이 이제 들어가서 만든 건데 지금 지난 4월 말에 신형 뉴 알타이 전차가 튀르키예 군에 인도되기 시작했는데 뉴 알타이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BMC라고 있는데 여기가 명명한 이제 새 이름이 되겠고요. 근데 기존 알타이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산이에요? 예. 우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거 수출한 거죠. 예. 파워팩은 엔진 플러스 변속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냉각 장치까지 통합된 이러한 이제 장치인데 거의 전차의 심장이다 이제 불릴 정도로 핵심 이제 장비죠. 원래 튀르키예는 이제 독일제 파워팩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리아 내전에 튀르키예가 참전을 했잖아요. 이 참전하니까 이 독일이 이 파워팩 수출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제 독일제 파워팩을 도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튀르키예도 우리나라처럼 그럼 그럼 이거 그냥 국내 개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달러, 2,700억 원 정도 들여서 국산 엔진을 이제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의형상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2017년에 이 알타이 엔진에 대해서 재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들어와 이런 거. 그러니까 국산이 제대로 됐으면 이걸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뭐 2억 달러나 들여서 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던 걸로. 쉽게 얘기하면 거의 실패에 가까웠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다시 이제 튀르키예는 우리 혼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랬다 다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HD 현대인프라코의 엔진, 그 다음에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를 조합한 한국산 파워팩을 선택을 해서 뉴 알타이 전차 시범 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국산 파워팩이 튀르키예 이 정부에 마음에 쏙 들 만한 그런 성능을 냈을까요? 뭐 결국 그런 거죠. 네. 독일산을 대신하기 위해서 튀르키예가 파워팩을 찾아다니면서 현지에서 다양한 시험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이제 알타이 전차에 우리 국산 파워팩을 탑재를 해가지고 하루에 200km씩 야지 주행을 했다고 해요. 되게 빡세게. 아니 한 탱크로 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습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자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전후진 가속 성능, 그다음에 최고 속도, 제동거리, 제자리 선회, 그다음에 종횡 경사지 등판 18가지 항목의 성능 시험 평가를 했는데 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알타이 전차 개발 시제품에 탑재했던 독일산 파워팩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성능을 이제 과시를 했고요. 그 결과로 말씀하신 것처럼 HD 현대인프라코가 BMC와 총 3,131억 원 규모의 1,500만 원급 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S&T 다이내믹스는 BMC와 2억 유로, 요거는 2,900억 원 상당의 자동 변속기 공급 계약을 또 따로 체결을 했죠. 합쳐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우리 그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뉴 알타이 성능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우리 1,500마력짜리 예. 한국산 심장이죠. 파워팩이 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를 장착하게 됐는데 포장도로 위에서는 시속 65km 그리고 야지 비포장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45km로 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장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중에 이제 MK24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이 주포죠. 이거를 이제 갖추고 있고 부무장은 7.62mm 공축 기관총 옆에 주포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이런 기관총이고 포탑은 이제 원격 조정 기관총 RCWS를 장착을 하는데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회사 중에 이제 로켓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 딱 방산업체 같지 않습니까? 로켓산. 로켓산. 한국업체 같은데. 아주 강렬한 인상이죠. 여기 복합장갑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하여튼 우리 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복합장갑은 이건 진짜 비밀이니까 뭐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무것도 없는데 800mm급의 방호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튀르키예 전차인 뉴 알타이 하지만 우리 기술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참 이렇게 완전히 남의 전차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스펙이 좋으니까 뭐 당연히 가격도 뭐 그만큼 높아지겠죠? 네, 좀 만만치 않은데요. 뉴 알타이 전차는 대당 1,400만 달러, 그러니까 185억 원입니다. 어떻게 된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싼 거죠. 후표 전차가 우리 군의 납품가가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2배 이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수출하는 건 비싸요. 네, 수출하는 거는 우리도 경우에 따라 다른데 우리 군에 납품하는 거에 한 2배 정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 뭐 가격이 꽤 높고요. 네. 이렇게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튀르키예 앙카라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서 연간 100대를 생산을 하고 수출용으로도 25대에서 30대를 만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표에 따르면은 초도 양산분 이후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튀르키예 자체 개발 파워팩이 탑재가 또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의문이고요. 현지 매체들은 어쨌든 양산 대수가 늘어나고 수출이 시작이 되면 뭐 가격이 좀 대폭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알타이 전차 이게 수출 사례도 있죠? 네, 지금 2010년에 이제 콜롬비아, 그다음에 2013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알타이에 관심을 보였다. 수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 2013년에 오만 또한 이제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타이에 이제 RFP라는 제안 요청서를 이제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파키스탄하고 아랍 국가들이 알타이 도입 문의를 해왔다. 이런 그런 튀르키예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파워팩 문제로 알타이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첫 수출은 2019년 3월에 있었는데 그 카타르 정부가 알타이 전차 약 100대를 주문하면서 이제 성사가 됐고요. 어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 줬는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잠식해 간다? 예. 썩 좋은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K2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알타이로 구매하기로 한 거 이해는 하는데 그 이유, 그 의사 결정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게 좀 그 배경이 공개된 게 있습니까? 그 정확히 확인된 건 없어요. 네. 카타르하고 튀르키예하고 어떤 그 전략적 제휴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들도 하는데 정확히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알타이가 이제
우리 K2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로 이 부상하는 듯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타이가 사실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뭐냐면 K2 전차 한국군에 도입된 기준으로 하면 2배 이상. 그렇죠. 185억. 예. 네, 비싼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성품, 부품의 상당수가 수입품이라는 거. 또 여기에 양상 단계에서 튀르키예 부품까지 채용을 들어가게 된다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알타이하고 K2 전차가 세계 여러 시장에서 이제 소위 경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K2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뭐 시작이지. 튀르키예와 또 우리 한국이 이 방위사업 분야에서 계속 뭐 선의의 경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일단 한국 K9 기술을 토대로 만든 그 튀르키예의 T155 프르트나 자주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알타이에 들려서 카타르에 수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역시 우려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그 튀르키예가 좀 기술적으로 많이 좀 앞서가 있는 듯이 보이는 군사용 드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 우리가 바이락타르 TB2하고 뭐 함재기용 TB3 그다음에 크질레마 얘기를 했지만 튀르키예 차세대 드론으로 아킨치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는 큽니다. 일단, 일단 날개도 굉장히 길고요. 재원을 보면은 길이가 12.2m, 날개 너비가 20m, 높이가 4.1m고요. 최대 탑재 중량이 1.35톤,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5.5톤에 달하고요. 24시간 동안 재구유 없이 4만 피트까지 고공 비행이 가능하다. 무인기니까 이렇게 재구유 없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최대 240km 떨어진 목표물에 타격 가능한 이제 튀르키예 산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요. 그것도 또 국산을 했군요. 네,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도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R, GMTI 레이더, 광역 감시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전 시스템, EWS 전자전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정리를 하자면 아킨치는 기존 무인기보다 더 높이 비행하고 공중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둘 다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튀르키예가 확실히 신형 뭐 무기 수출국 아니 뭐 그쪽에서 뭐 다크호스가 될 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를 좋은 어떻게 보면 교훈 사례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바이락타르 TB2의 개발 기간을 살펴보면 얼마나 걸렸냐? 전체 고작 2년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면 최소 5, 6년 이상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능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신속 무기 획득 프로세스인데요. 일단 정부나 이런 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에 자율수용 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시험하다가 떨어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나면 몇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튀르키예는 무인기 개발할 때 몇 번 떨어졌대요. 근데도 그냥 계속 진도 나갔다는 거죠. 일단 배치까지 빨리 됐고요. 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수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던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끼면 항상 외교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가 우리 우방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데 국제 정세, 무기 군수 조치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데 TB2는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비교적 수출을 할 수가 있었다. 넓게는 이제 튀르키예 방위 산업, 좁게는 튀르키예 무인기, 특히 이제 바이락타르 TB2 같은 경우를 그 케이스 스타디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 사례로 삼아서 우리가 또 배울 거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방위 산업계의 신흥 강자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형제 나라기도 하는 튀르키예 무기 수출 전략을 점검해 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이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리고 고급 인력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입장도 우리랑 좀 비슷한 게 물론 훨씬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만은 나토하고 또 뭐 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제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뭐 경쟁은 당연히 뭐 선의의 경쟁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전통적인 선진국이 아닌데 금방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그 무기를 수출해낼 수 있는 강국이 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고 또 하나가 이제 트리키인 상황이거든요. 많이 팔게 됐으니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든가 이런 생각에 빠지거나 혹은 뭐 각종 그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해냈으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좀 계속 개선을 해나가면서 선의의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 또 목표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잘 시원시원하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우리 트리키예가 이제 형제의 나라, 뭐 또 6.25 전쟁 때 참전을 해준 피를 흘려준 혈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기 수출, 방산 수출에 있어서는 또 이게 네. 우방이더라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방산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무인기는 오히려 우리가 뒤지게 됐고 전차라든지 자주포 이런 거 앞서가지고 우리가 기술 줬는데 이제는 역전 안 당한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수함도 지금 뭐 국제 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고등훈련기에서도 이제 조만간 FA50에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방 뭐 형제의 국가라는 거는 별개로 어떤 이제 방산 경쟁력, 라이벌 경쟁국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튀르키예로부터 배울 건 배우고 튀르키예와의 경쟁에서 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노력대로 또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앞서 있다가 10년 뒤쳐졌으면 그 아까 연구하시는 분 그분은 정말 그 분동 터지긴 하시겠네요. 하지만 그분들 잘못만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 문제, 문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